아빠 지금 당장 700만 원이 어딨어요? 그니까 보험도 안 들고 뭐 했어요? 저번 달에 차 사느라 돈 없는 거 알면서 수술비 어디서 좀 빌려보세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들 필요할 땐 내 창자까지 빼먹으려고 들더니. 명호는 턱 밑까지 차오르는 말을 겨우 참았다. 그래 걱정 마라. 니네도 힘든데 미안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별거 아니다. 네, 그럼 바빠서요. 뚜뚜. 제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 파란만장한 인생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따라가 보시죠. 새벽 5시 청계천 인근의 낡은 단칸방에서 최명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은 아무리 늙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명호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요즘 들어 가슴 한가운데가 자주 조였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했다. 하지만 통증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도 점점 심해졌다. 에휴, 이것도 다 나이 탓이겠지. 명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다.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 구분 등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평생을 청계천에서 도배 일로 살아온 남자. 손에 묻은 풀 냄새와 벽지 가루가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아침을 대충 때우고 현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감이 있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도배 일을 기피해서 명호 같은 노장들에게도 일이 꾸준히 들어왔다. 감사한 일이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현장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찼다.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다. 가슴 한복판을 누군가 꽉 쥐어짜는 것 같았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명호는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 담았다. 일을 해야 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병원 같은 데 갈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갔다.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청계천 다리를 건너던 명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번엔 달랐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조여들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무릎이 꺾였다. 명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명호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서울의 밤하늘이었다. 청계천 위로 반짝이는 별빛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찔렀다. 명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과 기계음이 낯설었다. 옆에 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신 드세요? 여기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청계천에서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어요. 명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랐다. 간호사가 물을 건넸다. 조금 후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텐트요? 그게 뭔가요? 심장 혈관에 그물망 같은 걸 넣어서 혈액순환을 돕는 시술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명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니, 들이마시려 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시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면 좀 줄긴 하겠지만 700만 원. 명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모은 돈이라곤 고작 200만 원 남짓.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보험? 그런 거 들 여유가 어디 있었나. 매달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명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이 무겁게 내리눌렀다. 이럴 때 가족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내는 2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명호는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는 아니었다. 딸이 있었다. 최다은.
36의 딸. 명호가 피땀 흘려 대학까지 보낸 딸. 좋은 남편 만나 잘 살고 있다는 딸. 다은이에게 부탁해볼까? 명호는 오랜 고민 끝에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다. 네, 아빠?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명호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다은아, 아빠다. 지금 통화 괜찮니? 네, 급한 거 있으세요? 지금 좀 바쁜데. 아, 그게. 사실은. 명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평생 등 굽혀 일하며 자식 뒷바라지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려니 목이 메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네? 심장이요? 그럼 빨리 수술 받으세요. 그게 비용이 좀 드는데 아빠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다. 아빠 지금 당장 600만 원이 어딨어요? 그니까 보험도 안 들고 뭐 했어요? 저번 달에 차 사느라 돈 없는 거 알면서. 수술비 어디서 좀 빌려보세요. 순간 명호의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다. 협심증 때문이 아니었다. 딸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들 필요할 땐 내 창자까지 빼먹으려고 들더니.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명호는 겨우 참았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꾹 눌러 담았다. 딸이었다. 자식이었다. 아무리 섭섭해도 자식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품어주고 싶은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 걱정 마라. 니네도 힘든데 미안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별거 아니다. 네, 그럼 바빠서요. 뚝. 전화가 끊겼다. 뚜뚜뚜. 몸이 건조한 신호음만 울렸다. 명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후들거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70평생 살아오며 울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아내 장례식 때 말고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명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딸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 아내가 떠나고 혼자서 육아와 일을 병행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저녁엔 딸 학원 숙제를 봐줬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몇 번이나 밤을 새워 일했던가. 딸의 결혼식 비용까지 대느라 빚을 졌던 기억도 있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다. 700만 원이 없다고 했다. 저번 달에 차를 샀다고 했다. 명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가는 게 잘 사는 거지. 지들만 잘 살면 되지. 참 아이러니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의사와 진지하게 상담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가족이 있었다.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명호는 혼자였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명호는 무심코 휴대폰을 켰다. SNS 같은 건 잘 안 했지만 가끔 딸의 소식이라도 보고 싶어 들어가곤 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됐다. 딸 다은의 최근 게시물이었다. 사진 속엔 딸과 사위 그리고 사위 부모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에는 비행기 티켓 4장이 들려 있었다. 유럽 여행 비행기 티켓 시부모님과 효도 여행. 게시물 아래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댓글이 달려 있었다. 와, 부럽다. 효녀 효자네. 유럽이라니 좋겠다.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 진짜 대단해요. 명호는 휴대폰 화면을 그냥 바라만 봤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700만 원이 없다던 딸이 유럽 여행을 네 식구가 함께 간다고 했다. 비행기 티켓만 해도 몇백만 원은 좋게 들 텐데. 심장이 또다시 조여왔다. 이번엔 협심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감? 분노? 슬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손에 든 휴대폰이 흔들렸다. 명호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웃음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였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명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이제 어쩌나. 7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친구들, 다들 명호처럼 어렵게 살았다. 빌려줄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사채? 그건 더더욱 아니었다. 이 나이에 빚을 지고 살 순 없었다. 그렇다고 수술을 안 받을 순 없었다. 의사 말로는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의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다. 명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명호는 몰랐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계좌에는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낡은 통장 속 잔액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누군가가 어디선가 명호를 위해 손을 뻗고 있었다는 걸. 새벽 2시 명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입금 900만 원, 잔액 1100만 원. 입금자 익명.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명호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따뜻했던 옛날의 꿈을. 아내가 살아있고 딸이 어렸던 그 시절의 꿈을. 행복했던 시절의 꿈을.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였을까? 명호는 꿈속에서 그 얼굴을 따라가려 했지만 안개처럼 흐릿하게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6시 명호는 간호사의 부름에 잠에서 깼다. 환자분 주무셨어요? 혈압 체크할게요. 명호는 몽롱한 의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동안 그는 어젯밤의 일들을 떠올렸다. 딸에게 전화했던 것. 차갑게 거절당했던 것. SNS에서 본 유럽 여행 사진. 모든 게 악몽 같았다. 혈압은 안정적이네요. 아침 식사 나오면 꼭 드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명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로 바쁠 시간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명호의 절망과는 상관없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음이었다. 명호는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입금 900만 원, 잔액 1100만 원. 입금자 익명. 시간 217am. 명호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다. 분명했다. 9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익명으로.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자신에게 이런 거금을 보낸 걸까? 은행 앱을 켜서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1100만 원. 원래 갖고 있던 200만 원에 900만 원이 더해져 있었다. 입금자는 익명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명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누군가 정말로 자신에게 900만 원을 보낸 것이었다. 수술비로도 충분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은 모두 자신과 비슷한 형편이었다. 딸? 절대 아니었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거절했는데. 그럼 대체 누가? 명호는 순간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이 돈이 아니면 명호 자신은 살 수 없었다. 명호는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누군지 모를 그 사람에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호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기도했다. 자신에게 손을 내민 그 누군가에게, 그 은인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빌었다. 그리고 명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이 9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이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라는 걸. 모든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명호의 심장에 스텐트 2개가 들어갔고 막혔던 혈관은 다시 제 기능을 찾았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 약만 잘 드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명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되뇌었다. 수술 후 일주일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회복에 전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었다. 병실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딸은 연락조차 없었다. 명호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했고 기대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900만 원을 보내준 익명의 은인을 생각했다. 대체 누구실까? 밤낮으로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혹시 옛날에 일했던 건물주 중 한 분일까? 아니면 같이 일했던 동료 중 누군가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금을 보낼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처럼 평범하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병원 생활 나흘째 되던 날 명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잠깐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휠체어에 앉아 가을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졌다. 정원엔 다른 환자들도 나와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이들, 혼자 책을 읽는 이들. 명호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온 명호는 휴대폰 충전을 하려다 문득 은행 앱을 다시 열어봤다. 여전히 그 입금 내역이 있었다. 익명. 900만 원. 현실이 맞았다. 명호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했던 명호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명호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퇴원 날짜도 잡혔다. 일주일 후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명호는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시시한 드라마였지만 시간 때우기엔 나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명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이었다. 혹시 최명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실례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대철이라고 합니다. 혹시 옛날 청계천 인쇄소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 명호는 잠시 멈칫했다. 청계천 인쇄소. 그 이름이 내리를 스쳤다.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40년도 더 된 일이었다. 그때 자신은 30살이었고 청계천 일대에서 도배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인쇄소요? 그 인쇄소. 기억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에 있던 작은 인쇄소. 낡은 기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던 그곳. 그리고 그날의 화재. 전화 너머 김대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40년 전이었죠. 제가 28이었을 때입니다. 그날 밤 인쇄소에 불이 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명호의 눈이 커졌다. 기억났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40년 전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명호는 청계천 근처 작업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새벽 1시쯤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났다. 타는 냄새였다. 명호는 본능적으로 냄새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골목 안쪽 인쇄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이었다. 창문 사이로 붉은 불꽃이 보였다. 명호는 즉시 소리쳤다. 불이야. 불이야. 주변 가게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소방차가 오기엔 시간이 걸렸다.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그때 인쇄소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명호는 주저없이 인쇄소 문으로 달려갔다. 다들 말렸다. 아저씨 위험해요.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명호는 듣지 않았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불길을 뚫고 들어갔다. 연기가 자욱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탔다. 어디 있어요? 대답해요. 여기요. 여기. 목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쓰러진 인쇄기 더미 아래 젊은 남자가 깔려 있었다.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명호는 있는 힘을 다해 인쇄기를 들어 올렸다. 젊은 남자를 끌어냈다. 일어나. 빨리. 둘은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다. 나오자마자 건물 안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조금만 늦었어도 둘 다 죽었을 것이었다. 명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했다. 폐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옆에 구해낸 청년도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청년은 명호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명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뭐.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이 김대철이었다. 인쇄소를 물려받아 운영하던 젊은 사장이었다. 명호는 그저 사람 구한 게 다행이라며 자리를 떴다. 그 뒤로 청년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인쇄소는 화재로 문을 닫았고 청년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전화 속 김대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덕분에 살았어요. 최명호 씨가 아니었다면 전 그날 죽었을 겁니다. 명호는 할 말을 잃었다. 40년 전 그 청년이 지금 전화를 한 것이었다. 어떻게 자신을 찾았을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을까? 어떻게 절 찾으셨습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청계천 일대 옛날 사람들 수소문하고 기록 뒤지고 사진 보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최명호 씨, 당신이 맞죠?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김대철이 말을 이었다. 전 그 후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인쇄소는 망했지만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쪽입니다. 재단을요? 네. 제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살려주신 분은 찾지 못했죠. 그게 평생 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40년 전의 일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최명호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협심증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명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연락처를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비를 보냈습니다. 익명으로요. 순간 명호의 머릿속이 환해졌다. 900만 원. 익명. 바로 이 사람이었다. 40년 전 자신이 구한 그 청년이 보낸 것이었다. 그게 선생님이 그때 덕분에 살았어요.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죠. 김대철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명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40년 전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한 겁니다. 최명호 씨 덕분에 전 지금까지 살았고 가족을 잃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건 당연히 드려야 할 빚입니다. 명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무 큰 돈입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명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전화 너머로 김대철의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곧 퇴원하신다고 들었어요. 퇴원하시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도 소개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살린 사람들이죠. 그럼요, 꼭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퇴원하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명호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도 절망의 눈물도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선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밖에선 해가 지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다. 주황빛 햇살이 명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명호는 몰랐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딸 다은이 자기 집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그녀의 휴대폰 화면엔 방금 전 명호와 김대철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다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다. 화면엔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스파이 앱이었다. 몇 달 전 남편이 설치해 둔 것이었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했다. 아버지가 혹시 재혼이라도 하려나.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기려나. 그런 걱정 때문이었다. 물론 아버지에게 큰 재산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대화가 녹음됐다. 김대철. 재단 운영. 서울에서 사회복지 사업. 40년 전 은혜. 다은의 눈빛이 변했다. 옆에 선 남편 박진수가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은은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봐. 왜? 진수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다은은 휴대폰을 남편에게 내밀었다. 아빠 통화 내용인데 이거 봐. 진수는 대충 화면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다. 뭐야 이거? 재단 운영? 900만 원 보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40년 전에 누굴 살렸나 봐. 그 사람이 지금 재단 운영하는 부자래. 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다시 화면을 정독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 이거 대박인데? 대박이긴 뭐가 대박이야. 생각해봐. 재단 운영하는 사람이면 돈이 엄청 많다는 거 아냐. 그 사람이 장인 어른한테 은혜를 입었다며? 그럼 우리가 잘하면. 다은도 남편의 의도를 알아챘다. 하지만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그렇지. 아빠 은인을 우리가 이용하는 건 이용이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지. 생각해봐. 아빠도 이제 늙으셨잖아. 만약 그 재단 사장님이 아빠한테 뭔가 더 도움을 주시려고 하면 그게 결국 우리한테도 오는 거 아니야? 진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다은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아빠한테 잘해야지. 그동안 좀 소홀했으니까. 병문안도 가고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 모시고. 그리고 그 김대철이란 사람 만날 때 우리도 같이 가는 거야. 갑자기 잘해주면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지. 아빠 건강 걱정된다고 미안했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다은은 망설였다. 양심이 조금 찔렸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이 그것을 눌렀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 유럽 여행도 사실은 시부모님이 돈을 대신 내주신 것이었다. 자신들 돈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만약 아버지의 은인이 부자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계속 도움을 주려 한다면 자식인 자신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알았어. 내일 병원 가볼게.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아빠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 모시자. 당분간. 응. 다은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화면엔 여전히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김대철. 재단. 은혜. 그 단어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길로 접어들고 있는지. 욕심이란 작은 불씨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다은과 진수는 그 불씨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명호는 병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퇴원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걷는 것도 이제 큰 무리가 없었다. 간호사들도 회복이 빠르다며 감탄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아빠? 익숙한 목소리였다. 명호는 고개를 들었다. 딸 다은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남편 진수도 함께였다. 명호는 깜짝 놀랐다. 다은아? 네가 왜? 아빠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건강은 좀 어때요? 다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예전과는 달랐다. 명호는 어리둥절했다. 며칠 전만 해도 차갑게 전화를 끊던 딸이 지금은 미소를 지으며 병문안을 온 것이었다. 응. 많이 좋아졌다.
태원도 이틀 후로 잡혔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진수도 인사를 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건강 많이 회복되셨네요. 그래 고맙다. 다은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진수도 옆에 섰다. 명호는 여전히 어색했다. 뭔가 이상했다. 딸의 태도가 너무 급변한 것 같았다. 다은아, 너 요즘 괜찮니? 바쁘다며? 네. 바쁘긴 한데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하죠. 퇴원하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야지. 어디 가겠어? 아빠 그 좁은 방에서 혼자 계시긴 힘드실 텐데.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어때요? 당분간만이라도. 명호는 눈을 크게 떴다. 너희 집에? 네. 빈 방도 있고 제가 식사도 챙겨드릴 수 있어요.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요. 명호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수술비 한 푼 안 내준 딸이 지금은 자기 집에 오라고 한다.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명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하지만 다은은 태연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그동안 제가 불효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명호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기쁜 마음 반, 의심스러운 마음 반이었다. 자식이 찾아온 게 고마웠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석연치 않았다. 그래. 고맙다. 근데 괜찮겠니? 너희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은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명호는 아직 몰랐다. 병실에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 밑에는 각자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명호는 딸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다은과 진수는 앞으로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저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김대철이었다. 그는 명호의 딸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걸 드러낼 것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이니까. 퇴원 다음 날 명호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명호가 평생 살아온 청계천 단칸방과는 차원이 달랐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방, 최신식 가전제품들. 딸이 잘 사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빠, 이 방 쓰세요. 제일 햇볕 잘 드는 곳이에요. 다은은 안방 옆 작은 방을 내줬다.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다. 침대도 푹신하고 창문도 컸다. 명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맙다. 폐를 끼치는구나. 무슨 말씀을. 아빠가 무슨 폐예요. 편히 계세요. 다은의 태도는 여전히 다정했다. 명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딸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수술 후라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혼자 지내기엔 무리가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딸 부부의 극진한 대접은 계속됐다. 아침마다 다은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렸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 심장에 좋다는 음식들로 차려진 상이었다. 아빠 많이 드세요. 회복하셔야 해요. 그래, 잘 먹겠다. 명호는 밥을 먹으며 딸을 바라봤다. 예전 어렸을 때의 다은이 떠올랐다. 학교 다녀와서 아빠 밥 먹자고 졸라대던 모습. 그때는 순수했다. 지금도 그 순수함이 남아있기를 명호는 바랐다. 식사 후 다은은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아빠, 그 김대철 사장님이요. 언제쯤 만나실 거예요? 명호는 차를 마시다 잠시 멈췄다. 글쎄, 연락 오면 만나야지.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빠 은인이시잖아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가자. 네, 좋아요. 다은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명호는 알지 못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명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 덕분이었다. 산책도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오후 명호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 다은과 진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명호가 들어오자 둘은 대화를 멈췄다.
아빠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더라. 명호는 신발을 벗으며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때 진수가 말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명호는 멈춰섰다. 진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뭔데? 앉으세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명호는 소파에 앉았다. 다운도 옆에 앉았다. 진수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다. 장인어른 요즘 건강보조제 드시죠? 아, 다은이가 사준 거? 먹고 있어. 그게요, 제가 알아봤는데 더 좋은 제품이 있대요. 외국산인데 심장에 특히 좋다고 해서요. 한 달치가 좀 비싸긴 한데 저희가 드릴게요. 뭐?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먹는 것도 충분해. 아니에요.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요. 다은이 끼어들었다. 아빠, 사실 저희가 요즘 재정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요. 재정 계획?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 재산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아빠 명의로 된 자산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갑자기 재산 얘기라니. 기분이 묘했다. 재산이라고 할 게 뭐 있겠어. 전세금 조금이랑. 그게 다야. 통장은요? 요즘 금리도 좋으니까 저희가 좀 더 나은 상품으로 옮겨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명호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묻어났다. 다은은 재빨리 분위기를 바꿨다. 아, 그냥 도움 드리려고 한 말이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명호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가며 뒤돌아보니 딸 부부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명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이상해. 분명 잘해주는 건 고마웠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 딸의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명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틀 후 명호는 김대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명호 선생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아, 김 사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저야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면 편하게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명호는 미소를 지었다. 김대철을 만난다는 게 기대됐다. 40년 만에 재회. 그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궁금했다. 거실에서 다은이 물었다. 아빠,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김대철 사장님이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다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너도? 왜? 아빠 은인이시잖아요.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죠. 명호는 잠시 망설였다. 딸이 따라오겠다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감사해요, 아빠. 다은은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토요일에 김대철 만나. 우리도 간다. 진수의 답장이 바로 왔다. 좋아. 잘 준비하자. 다은은 입꼬리를 올렸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명호는 딸 부부와 함께 김대철의 사무실을 찾았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다. 로비부터 고급스러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대철 사회복지재단. 사무실 입구에 금색 글씨로 쓰인 간판이 있었다. 명호는 감탄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자랑스러웠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사무 공간이 펼쳐졌다. 직원 몇 명이 일하고 있었고 안쪽에 유리로 된 대표실이 보였다. 곧 김대철이 나왔다. 어서 오세요, 최명호 선생님. 60대 후반의 김대철은 여전히 정정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명호는 반갑게 손을 잡았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40년 만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김대철이 다은과 진수를 보며 물었다. 이쪽 분들은? 아, 제 딸이랑 사위입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김대철은 일행을 대표실로 안내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큰 창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다. 직원이 차를 가져왔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형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요. 명호는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각종 상패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사회복지 공로상, 나눔 실천 대상, 올해의 기부천 사상. 김대철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니. 부끄럽습니다. 최명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이 절 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일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불길 속에 뛰어드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죠. 선생님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거셨어요. 김대철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명호는 괜히 쑥스러웠다. 옆에서 다은이 끼어들었다. 사장님, 아버지 말씀 들으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큰 재단을 운영하시다니. 운이 좋았죠. 화재 후 작은 인쇄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때마침 출판 붐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또 운이 좋았죠. 부동산이요? 진수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다. 김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로 개발 예정지 쪽에 투자했어요. 지금은 대부분 정리했지만요. 지금도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몇 군데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 재단 명의로 넘겼어요. 수익금은 전부 복지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다은과 진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명호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찜찜했지만 넘어갔다.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대철은 과거 이야기도 들려줬다. 화재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항상 명호를 잊지 않고 찾아다녔다는 얘기도 했다. 선생님을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청계천 일대 옛날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사진도 돌리고. 작년에야 겨우 연락처를 알았죠. 그렇게까지 하셨다니.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제가 감사하죠. 김대철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달 생활비 지원도 하고 건강검진도 무료로 해드리고. 선생님도 등록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니, 그건 곤란합니다. 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긴요. 선생님 형편 알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명호는 난처했다.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이미 수술비만으로도 큰 빚을 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다은이 나섰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는데 저희가 설득할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명호는 딸을 쳐다봤다. 자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대답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다은과 진수는 들뜬 표정이었다. 아빠,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아빠가 정말 훌륭한 일 하셨어. 그래. 명호는 대답이 시큰둥했다. 뭔가 개운치 않았다. 딸 부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명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다은과 진수의 목소리였다. 명호는 조용히 다가갔다.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휴대폰을 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 김포 쪽 땅값이 진짜 엄청 올랐네. 그니까. 신도시 편입 확정되면 더 오를 거야. 김 사장이 거기 땅 갖고 있다고 했잖아. 재단 명의로 넘겼다는데 혹시 장인어른 명의로 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신도시 편입되면 그 땅값이 수십억이라잖아. 명호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수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서류만 정리하면 돼. 근데 그게 확실해? 장인어른 명의라는 게? 김 사장이 옛날에 장인어른이랑 같이 일했다잖아. 그때 공동 명의로 해놓은 땅이 있을 거야. 알아봐야겠어. 명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딸 부부가 말하는 그 땅. 공동명의. 김포.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40년 전 김대철이 화재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였다. 그때 대철은 명호에게 작은 부탁을 했었다. 형님,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땅을 못 사요. 근데 좋은 땅이 나왔거든요. 형님 명의로 잠깐만 해놓고 나중에 제가 돈 모으면 다시 제 명의로 옮길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명호는 흔쾌히 동의했다.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김포의 작은 창고 부지가 명호와 대철의 공동 명의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 후로 그 땅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명호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땅이 아직도 내 명의로 돼 있나? 하지만 명호는 곧 깨달았다. 아니다. 김대철이 그렇게 세심한 사람인데 땅 명의를 그대로 두고 있을 리 없다. 분명 정리했을 것이다. 부엌에서 다은과 진수의 대화가 계속됐다. 내일 등기부등본 떼어봐. 확인해보자. 응. 만약 정말 아버지 명의라면 대박이지. 우리 인생 역전이야. 둘은 조용히 웃었다. 명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들이. 딸이 갑자기 잘해준 이유. 김대철을 만나고 싶어 한 이유. 재산 정리를 물어본 이유. 모든 게 이해됐다. 딸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본 것이었다. 명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다. 세상이 야속했다. 하지만 명호는 아직 몰랐다. 딸 부부가 찾는 그 땅은 이미 명호의 명의가 아니었다는 걸. 김대철은 10년 전에 이미 명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었고 연락이 닿지 않자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명의를 재단으로 옮겼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호에게 알리려 했지만 명호의 연락처를 끝내 찾지 못했었다. 서류는 이미 정리돼 있었다. 공증까지 끝난 상태였다. 딸 부부의 계획은 헛수고였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곧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명호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 깊은 상처를 받았다. 딸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아침 식사 자리도 거실에서의 대화도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다. 다은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한 딸을 연기했다. 하지만 명호는 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다은과 진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뭐야, 재단 명의잖아. 진수는 서류를 내던지며 짜증을 냈다. 김포의 그 땅은 10년 전에 이미 대철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공동 명의였던 명호의 지분도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 이게 무슨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고? 다은도 당황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수십억짜리 땅은 이미 손을 떠난 것이었다. 김대철이 이미 정리한 거야. 젠장. 진수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여보, 그럼 장인 어른한테 직접 물어봐. 다른 재산은 없는지.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럼 어떻게? 이대로 포기할 거야? 둘은 한참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서류를 만들자. 서류? 응. 요양원 입소 동의서나 뭐 그런 거 만들어서 사인 받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재산 위임 계약서를 끼워 넣는 거지. 다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건 명백한 사기였다. 범죄였다. 하지만 진수는 계속 설득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장인어른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나중에 김대철한테 다 넘어가면 우린 한 푼도 못 받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야. 다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욕심이 양심을 삼켜버렸다. 다음 날 오후 다은은 서류 봉투를 들고 명호에게 다가왔다. 명호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빠, 잠깐 시간 있으세요? 왜? 아빠 건강 때문에 알아본 게 있어서요. 다은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명호는 책을 덮고 봉투를 바라봤다. 뭔데? 요양원 정보예요.
아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봤어요. 명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요양원? 난 아직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입소 대기자가 많아서 미리 등록해 두는 게 좋대요. 다은은 서류를 꺼냈다. 여러 장의 종이가 클립으로 묶여 있었다. 맨 위에는 노인 요양시설 입소 사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 사인만 해두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바로 입소할 수 있어요. 명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글자가 빼곡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한 명호는 자세히 읽기 힘들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 꼭 지금 해야 하니? 네. 대기 기간이 몇 년씩 걸린대요. 명호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다. 어디선가 본 듯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위임. 명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읽었다. 분명히 부동산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요양원 동의서가 아니었다. 아빠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혼자 계시기 위험해서. 다은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서류에는 부동산 위임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명호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다은아, 이거 좀 더 생각해보고 할게. 다은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급한 거 아니잖아. 천천히 생각해볼게. 아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명호는 단호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거실에서 지켜보던 진수가 끼어들었다. 장인어른, 따님이 알아본 건데 왜 그러세요? 명호는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고맙지만 괜찮아. 장인어른.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명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다은은 못마땅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알았어요. 아빠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명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다은과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사인을 안 해? 의심하는 거야? 조용히 해. 들린다. 들리면 어때? 진짜 답답해 죽겠네. 명호는 방문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딸의 본 모습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명호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지갑. 그게 전부였다. 다은이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불렀지만 명호는 나가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가 고파도 저들과 같은 식탁에 앉고 싶지 않았다. 밤 10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명호는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다은과 진수는 잠든 것 같았다. 명호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어디 가세요? 뒤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산책 좀 하고 올게. 이 밤중에요? 잠이 안 와서. 명호는 그대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선 명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명호는 걸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다. 1시간 후 명호는 김대철의 사무실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미 밤 11시가 넘었지만 15층 대표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명호는 휴대폰을 꺼내 김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최명호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뵙고 싶습니다. 지금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알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명호는 건물로 들어갔다. 경비가 확인 전화를 받고 통과시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다. 김대철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들어가서 얘기하죠.
둘은 대표실로 들어갔다. 김대철은 차를 내왔다. 명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딸을 믿었습니다. 피부치니까 자식이니까 믿었어요. 하지만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대철은 조용히 들었다. 명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부엌에서 엿들은 대화, 오늘 받은 서류, 딸 부부의 변한 태도. 모든 것을 내가 믿은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뻔했어. 김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 했다.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따님 부부를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선생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보였죠. 자식이 변했는데도 모르고. 아니에요. 부모는 항상 마지막까지 자식을 믿으니까요. 김대철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이제 그 믿음을 다른 곳에 쓰시죠. 김대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함을 열었다.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명호 앞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공익기금 설립 계약서입니다. 명호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대략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님의 전 재산을 공익기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는 모두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자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고요. 명호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다. 눈이 침침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금 200만 원이 전부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의미니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따님 부부가 더 이상 재산을 노릴 수 없게 됩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딸 부부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낫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이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제 재산을 욕심 많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느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김대철은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었을 뿐이죠. 아니에요.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김대철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는 곧바로 달려왔다. 서류를 검토하고 설명하고 확인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명호는 펜을 들었다. 공익기금 설립 계약서. 첫 장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장까지 모두 사인했다. 도장도 찍었다. 변호사가 공증까지 마쳤다. 축하드립니다. 최명호 선생님은 이제 공익기금 설립자이십니다. 명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가슴이 후련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김대철은 명호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40년 전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선생님,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죠. 제가 호텔 방을 잡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선생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용하고 편한 곳으로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딸의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아버지 방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옷장도 텅 비어 있었다. 짐을 모두 가져간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은아,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 걱정 마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마이너스 아빠. 다은은 쪽지를 구겨 쥐었다. 진수가 옆에서 물었다. 어디 가신 거야? 모르겠어. 짐 다 가져가셨어. 연락해봐. 다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안 받으셔. 뭐야, 왜 갑자기? 진수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우리가 한 거 눈치채신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둘 다 확신할 수 없었다. 명호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 일단 김대철한테 연락해봐. 혹시 거기 계실지도 몰라. 다은은 김대철의 번호를 찾았다.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김대철이 받았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최다은입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연락 받으셨나요? 김대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네,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정말요? 어제 나가시고 안 들어오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전화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통화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사장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저 딸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다은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진수가 물었다. 뭐래? 아빠가 거기 계시긴 한데. 전화를 안 바꿔주네. 뭐? 왜? 모르겠어. 이상해.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명호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후였다. 딸 부부가 노리던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공익기금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그들의 욕심은 빗나갔고 그 대가는 곧 찾아올 것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명호는 김대철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다. 조용한 동네였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햇살을 쬐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심장도 안정적이었다. 약만 잘 먹으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김대철은 자주 연락했다. 불편한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겼다. 명호는 감사했다. 진짜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사람이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이랑 식사하시죠.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제 아이들이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해요. 아빠를 살려주신 은인이라고 항상 얘기해줬거든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김대철의 가족들은 따뜻했다. 아내는 명호에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했고 두 아들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진짜 가족 같았다. 명호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다. 한편 다은과 진수는 초조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다. 김대철에게 연락해도 선생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말만 들었다. 이러다 진짜 재산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진수는 불안했다. 다운도 마찬가지였다. 어떡해. 아빠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 그럴 리 없어. 네가 딸인데. 가서 사과하자. 잘못했다고 빌면 되지 뭐. 그게 통할까? 해봐야지. 지금 이대로는 답이 없잖아. 둘은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하면서 재산 문제를 넌지시 꺼내보기로 했다. 혹시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오후 다은과 진수는 명호의 새 주소를 알아냈다. 김대철 재단 직원에게 눈물로 호소한 끝에 겨우 얻어낸 정보였다.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요. 제발 주소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직원은 난처해하다 결국 알려줬다. 물론 김대철의 허락을 받고 난 후였다. 따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대철이 명호에게 물었을 때 명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신가요? 네. 정리는 해야죠. 김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호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은과 진수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명호는 예상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서 있었다. 아빠.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명호는 표정 없이 말했다. 들어와.
둘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은이 고개를 숙였다. 진수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다. 잘못한 게 뭔데? 명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은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아빠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효도를 못했어요. 그게 다냐?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명호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가 나한테 위임장 사인 받으려 한 거 알고 있다. 순간 다은과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빠 그건 요양원 동의서라고 속이고 재산 위임 계약서 사인 받으려 했지. 아빠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부엌에서 너희가 땅 얘기하던 것도 들었고.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들켰다. 모든 게 들통났다. 진수가 변명을 시도했다. 장인어른 그건 그냥 미래를 위해서. 미래? 내 재산으로 니네 미래를 꾸미려 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데요? 다은이 물었다. 명호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다. 서류 몇 장이 나왔다. 공익기금 설립 계약서. 다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다. 진수도 옆에서 함께 봤다. 이게 아빠가 재산을 다 기부했다고요? 그래. 언제요? 일주일 전. 다은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 같은 자식에게 주느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아빠, 저희가 그렇게 나빴나요? 명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빴냐고? 다은아, 내가 수술비 도움 청했을 때 네가 뭐라 했어? 차 샀으니 돈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시부모님이랑 유럽 여행은 갔지. 다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후 갑자기 잘해준 건 김대철 사장님이 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 내 재산을 노렸던 거야. 아빠, 부엌에서 니네 대화 다 들었어. 땅값 수십억 된다고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고. 진수가 끼어들었다. 장인어른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아버지 그냥 사인만 하세요.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게. 명호가 진수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다. 며칠 전 진수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명호는 계속 말했다. 너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본 거야.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본 거지.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다은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명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 전에 한 가지 보여줄 게 있다. 명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거래 내역을 다은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김대철 재단 공익기금 12억 원 송금 완료. 다은은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12억. 명호가 갖고 있던 전세금뿐만 아니라 김대철이 추가로 기부한 금액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이게 12억이요? 응. 김 사장님이 내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줬어. 앞으로 이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거야. 그럼 아빠 재산은요? 이제 너희가 내 돈을 받을 일은 없다. 명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은은 주저앉았다. 진수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빠, 저희는 그냥. 너희는 뭐? 생활이 어려워? 차도 사고 유럽 여행도 가면서? 다은은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명호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밖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최명호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사기 미수건으로 조사가 필요한데요. 다은과 진수는 경악했다. 경찰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명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제가 신고한 겁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다은을 보며 물었다.
혹시 최다은 씨 맞으신가요? 네네. 저희가 조사할 게 있습니다. 위임장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뭐라고요? 진수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은 서류를 꺼냈다. 최명호 씨께서 지난주에 신고하셨습니다. 요양원 동의서로 소교 재산 위임 계약서에 사인을 받으려 한 혐의입니다. 증거 자료도 제출하셨고요. 명호는 그 서류 사진을 미리 찍어 두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김대철의 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다은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우릴 신고하신 거예요? 명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한 짓은 범죄야. 속여서 서류에 사인 받으려 한 건 분명한 사기 행위지. 하지만 아빠 딸이에요. 너희가 끊었던 그 전화 이제 내가 대신 끊을 차례다. 명호의 말에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 차갑게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 지금 당장 700만 원이 어딨어요? 네, 그럼 바빠서요. 뚝. 자신이 끊었던 그 전화. 그 냉정함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일단 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다은과 진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수도 없었다. 나가기 전 다은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빠,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희는 날 용서하지 않았잖아. 내가 도움 청했을 때. 아빠, 가봐. 경찰분들 기다리신다. 다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진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명호는 혼자 남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명호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다. 주황빛 햇살이 명호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때 명호는 처음으로 숨이 편안히 내려앉는 걸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심장이 조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편안했다. 진짜 편안함이었다. 명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대철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데려갔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김대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이제 놓아버린 겁니다. 집착을 버렸어요. 훌륭한 결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40년 전에 절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선생님, 내일 점심 같이 하시죠. 제 아이들도 데려갈게요. 그러시죠. 기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명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명호는 오랜만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며칠 후 다은과 진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기 미수 혐의는 명확했다. 증거도 있었다. 서류, 사진, 녹취록. 김대철의 변호사가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였다.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검사의 말에 다은과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과는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잃었다. 완전히. 다은은 몇 번이나 명호에게 연락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명호는 받지 않았다. 차단하지도 않았지만 답하지도 않았다. 마지막 문자에 다은은 이렇게 썼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명호는 그 문자를 읽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다.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대가가 따라야 했다. 석 달이 지났다. 명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김대철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2번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젊은이라뇨? 전 올해 70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보단 젊지. 하. 명호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행복했다. 김대철의 가족들과도 자주 어울렸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했다. 진짜 가족 같았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김대철의 손자가 과일을 건넸다. 명호는 고맙게 받았다. 고맙구나.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꼭 올게. 명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그게 더 중요했다. 어느 날 저녁 명호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가 나왔다. 대철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명호 공익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김대철이 나와 인터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건 한 분의 선행에서 시작됐습니다. 40년 전 저를 살려주신 최명호 선생님. 그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고 이 재단이 있습니다. 명호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김대철은 계속 말했다. 선생님께서 세우신 공익기금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울 겁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명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가 살린 생명이 결국 그의 삶을 구했다. 40년 전 불길 속에서 구한 청년이 40년 후 자신을 구했다. 돈으로도 구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구한 것이었다. 외로웠던 명호에게 가족을 만들어줬고 배신당한 명호에게 믿음을 되찾게 해줬고 절망했던 명호에게 희망을 줬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서울 하늘에서 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유난히 많이 보였다. 아내가 생각났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당신 정말 잘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런 말을 해줬을 것 같았다. 명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당신 걱정 마시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명호는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진짜 평온함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다. 집착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뿐이었다. 나이 70에 깨달은 진리.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재산은 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선행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명호는 그 모든 걸 배웠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했다. 1년 후. 최명호 공익기금은 500명이 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지원했다.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다. 명호는 매달 지원받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수술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기금도 없었죠. 정말 고마워요. 명호는 그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보람을 느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다. 다은은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진수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다. 다은은 가끔 아버지 생각을 했다. 후회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잃은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다. 그녀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갔다.
어느 봄날 명호는 청계천을 다시 찾았다. 오랜만이었다. 40년 넘게 일했던 곳. 추억이 가득한 곳. 청계천은 많이 변했다. 깨끗해졌고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물 흐르는 소리는 예전과 같았다. 명호는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바라봤다. 햇살이 물에 반짝였다. 내 인생도 이 물처럼 흘러갔구나.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때론 맑게, 때론 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그리고 지금 명호의 인생은 고요한 호수에 다다른 것 같았다.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 명호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인생.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인생 이제 시작이었다.